지금부터 2025년 공학한림원 반도체 특별위원회 포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견정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작년에 포럼을 했는데요, 이렇게 많이 오시지는 않았는데 오늘 너무 많이 오셔서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공학한림원 반도체 특별위원회 금년도 연구 결과를 공유드리며 AI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핵심 내용을 공유드리고 여기 계신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폭넓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참석자 여러분의 활발한 의견 개진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 참석자분들께서는 책자와 함께 나눠드린 설문지의 QR코드를 통해 소속 성함과 함께 질문을 남겨주시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께서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모든 발표를 마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을 들으시면 느끼신 바를 설문지에 의견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본 행사에 참석해 주신 귀빈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서 유일한 공학한림원 정혜원이십니다. 우리 고동진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위원회가 있게 하신 분입니다. 공학한림원 윤희준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도체 업계에 대표되는 분입니다. 김기남 전 공학한림원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뵀는데요, 우리 최양희 전 과기정통부 장관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계를 대표해서 김정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럼을 시작하기에 앞서 윤희준 회장님의 괴사가 있겠습니다. 회장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에 요맘때쯤 한번 저희가 그 반도체 특별위원회 보고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기남 회장님께서 킥오프를 해주셔갖고 1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그때 보고회의 제목이 K 반도체 이대로라면 이렇게 해야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도 성공적이어서 다시 1년 동안 반도체 위원회를 저희가 가동을 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반도체가 점점 중요해지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 공학한림원의 보이스를 좀 더 많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윤희준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한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고동진 한국공학관리원 정의원 고동진 국회의원님, 네. 그다음에 김태년 의원님은 아마 영상 메시지가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해주신 우리 연구진들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을 해보겠습니다. 안현 SK하이닉스 사장님, 이혁재 서울대 교수님, 이 두 분이 공동위원장을 하셨고,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교수님, 김동순 세종대학교 교수님, 유수정 서울대학교 교수님, 박재홍 보스 반도체 대표님, 백광현 중앙대 교수님, 안기현 한국반도체협회 전무님, 이정배 삼성전자 상담력, 그다음에 조명현 세미파이브 대표님, 이렇게 분들께서 진짜 열띤 토론을 하신 결과로 오늘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AI가 산업과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변혁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기술 부품을 넘어 국가의 미래 산업과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이 되었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10년간 수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미국은 압도적 기술력으로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우리를 맹렬히 추격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아시다시피 세계 1위의 수준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전체적인 생태계의 경쟁력은 여전히 추격자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공학관리원 반도체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메모리 강국을 넘어서 명실상부한 AI 반도체 글로벌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인 K-AI 반도체 강국 도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될 가이드라인은 크게 5가지 핵심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풀스택 AI 통합 생태계 구축입니다. 제조와 설계, 서비스를 분절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하나로 연결하는 AI 산업 반도체 생태계 컨소시엄과 실증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전략적인 연구 개발입니다. 범용 칩의 한계를 넘어서 국방, 전력, 의료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공공 분야 전형 도메인 반도체와 민간 수요 중심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를 전략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셋째, 연구 및 상용화 기반의 혁신입니다. 가칭 AI 반도체 기술원을 설립하여 기술 개발부터 표준 선도, 상용화 검증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강력한 거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과감한 인재 양성 정책입니다.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인재를 대한민국으로 모이게 하여 연구 동기 부여책이 절실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가버넌스입니다. 이 모든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에 AI 반도체 육성위원회를 설치하여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내외기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시하는 이 가이드라인이 대한민국 미래 50년의 기술, 산업, 안보를 책임질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이번 목표는 정부와 기업, 학계가 원팀이 되어 움직일 때 비로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AI 반도체 패권 국가로 나아가는 위대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 유일의 공학관리원 정회원이신 고동진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저 공학관리원 우리 윤희준 회장님, 그다음에 안현 위원장님, 이혁재 위원장님, 그다음에 모든 위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공학관리원 회원님을 우리 안전목께서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공학관리원이 이제 뭐 우리나라 특히 이공계 분야에 이제 석학분들이 모여 계신 곳이고, 이런 자리에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주제 넘은 일이지만 저도 그 휴대폰 한 20년 개발을 하면서 AP하고 메모리를 저는 갖다 쓰는 사람 입장이었기 때문에 AP는 제가 뭐 거의 같이 개발을 했던 것 같아요. 퀄컴이라든가 우리 시스템 LSI 삼성하고 같이.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그 지난 작년 6월 19일 날 반도체 특별법 그 사이에 그 뭐 주 52시간이 애드되고 뭐 그래서 굉장히 혼란을 좀 겪었는데 산자위 소위 그다음에 법사위 통과하고 이제 전체 회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요새 필리버스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데 일단 뭐 주 52시간이 빠진 거에 대한 조금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었으나 이게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되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아까 우리 그 회장님 말씀하신 대통령 산하의 그 AI 반도체 특별위원회도 이제 가동이 될 거고 그다음에 병역 특례까지를 집어넣고 직접 보조금 얘기는 뺐지만은 재정적 지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소부장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라고 하는 말을 직접 썼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거를 받아들였고 그 소부장 관련된 법안도 제가 대표 발의를 이미 해놓은 상태고 공학 한림원 정회원으로서 국회에서 나름 할 일은 하고 있다. 지금 AI 반도체 관련해서 제가 지난 한 1년 반 국회 들어가서 이렇게 나름대로 공부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제 느낌은 지금 AI라고 하는 게 데이터와 알고리즘과 컴퓨팅 파워 세계가 톱니바퀴처럼 이제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데이터는 지금 AI가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와 있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오픈 AI 정도는 읽어드린 것 같고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 모델이 기존처럼 계속 간다면 하는 걸 가정으로 한다면 알고리즘도 이미 에이전틱 AI로 이미 몇 개 회사 메타 같은 경우는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제 느낌상으로는 변화와 혁신이 올 부분은 결국은 컴퓨팅 파워 쪽 이것도 GPU, TPU, 뭐 NPU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트랜스포머 모델이 존재한다면 이제 남은 혁신 가져가야 될 혁신은 메모리 쪽에 결국 남아 있는 거 아니냐. 밴드위드를 넓히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 있게 하는. 그래서 뭐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은 지금 예를 들어서 HBM을 뭐 스루비아 홀 한 것도 커스터마이즈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커스터마이즈 메모리 쪽이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그 답이 아닌가라고 하는 저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뭐 개발에 한 20년을 몸을 담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빨리 기술이 바뀌는 거는 저는 지난 40년 동안 제가 한 기업에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바뀌는 건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들어가 보고 여기저기 뭐 전문가들 만나서 자문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 느낌은 옛날 뭐 휴대폰이고 하면서 한 1년 반, 2년 사이의 변화가 거의 3달 사이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딥시크가 거의 촉발을 해줬고 알고리즘 쪽은 거의 뭐 경계가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AI, 이 톱니바퀴 세계가 맞물려 돌아가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이 70%를 쥐고 있는 이 메모리 쪽. 그래서 뭐 아까 우리 회장님 다른 분야도 뭐 당연히 잘 해야 되지만 우리가 특화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잘하는 게 답이 아닌가라고 하는 저는 그런 지난 1년 반 동안 이렇게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이제 정부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게, 국가가 뒷받침해줘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사실은 전력 문제입니다. 이 전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 기후, 전 그 용어도 잘 모르고, 기후, 노동, 자원, 뭐 에너지 분과 뭐 이름이 이상하게 됐는데, 이 재생에너지를 저는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우리나라, 근데 태양광이라고 하는 건 사실 동서가 긴 나라에 어울리는, 그래서 태양이 일조량이 동에서 서로 가니까.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 동서가 짧고 남북이 긴, 그것도 산악 지형에서는 사실 태양광 에너지 가지고는 사실 많은 한계가 있어요. 이 부분을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우리 공학한림원에서도 이 부분은 좀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금 부탁의 말씀을,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회에서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떠들고 있는데, 지금 데이터 센터 뭐 700몇 개, 뭐 그 사이에 뭐 60, 70%는 뻥이지만 43기가와트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서울, 인천, 경기도 합치는 거에 패널을 깔아야 됩니다. 1억 거의 9천만 평에다가. 이게 산술적으로 나오거든요. 저는 작년에 새만금을 제가 직접 가서 전부 현장 조사했는데 거기가 0.1기가와트, 여의도 한 1.5배. 근데 새만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라고 하는 지역 4시간. 실효율이가 20%입니다. 그러니까 0.06기가와트인가가 나와요. 거기다 송배전 문제 있고. 그 전력 문제만큼은 우리 실제 그거를 개발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좀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도, 우리 지금은 야당이 되어 있지만 많은 힘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전력만큼 중요한 게 저는 인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력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특히 카이스트나 서울대, 뭐 연대, 고대, 성대, 한대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해외로 나가는데 그거 못 붙잡습니다. 그거. 5배, 6배 그저 인건비, 그저 뭐 급여뿐만이 아니라 거기 가면 뭐 엔비디아 들어가면 GPU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그거 잡지 못해. 단지 우리나라는 지금 들어와 있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외국인들, 이 좋은 애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외국인 우수 인력에 대한 그 비자를 쉽게 발행할 수 있는 그런 법안도 일단은 발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진짜 이 AI 반도체 이쪽에 어떤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위해서는 지금 나가 있는 우리 한국인들은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부족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석박사 과정에 외국인들을 한국에 쉽게 정주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제 넘게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런 뜻깊은 자리에 진짜 감사드리고요. 아주 시의도 적절한 것 같고, 여러분들 토의를 통해서 혹시라도 제가 입법 활동을 하는데 이거는 좀 필요하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시면 한 걸음에 달려오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기남 전 회장님 말씀이 이런데 와야 점수가 한 10배 올라간다 그러니까 한림원 정회원을 좀 유지하는 방법으로 자꾸 달려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전력 문제, 인력 문제, 저희가 바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희 오늘 발표 내용도 전력, 인력 문제 들어있는데요. 저희는 1년 동안 연구해서 발표하는데 의원님은 적극적으로 우리 내용을 어떻게 잘 아시고 그대로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행사에 매번 오시는 민주당 김태년 의원님 축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국회 일정 때문에 현장에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김태년입니다. 한국공학한림원 반도체 특별위원회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년에는 제가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국회 일정상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포럼을 준비하신 윤희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님 감사합니다.
AI 반도체 강국으로의 도약은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과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반도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눈부시게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는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술과 산업 그리고 안보를 아우르는 전략 체제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합니다. 세계는 AI 반도체를 미래 패권으로 국가 차원의 전쟁처럼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AI 반도체를 대한민국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차세대 메모리의 선제적 개발과 규제 완화까지 종합적인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국회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구 구축 예산 증액을 이뤄냈고 또 지난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 또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산학과 기업이 함께할 때 반도체 기술 주권을 지킬 수 있고 대한민국 미래 주권 또한 굳건히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제시되는 논의와 제언들이 대한민국을 AI 반도체 강국으로 더 나아가 G5로의 도약을 이끄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반도체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럼 다음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 먼저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헤드 테이블의 기분들께서는 앞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기념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추진 경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학한림원 반도체 특위가 1년 동안 운영이 돼서 작년 12월에 발표를 했고요. 올해도 반도체 특위가 구성이 돼서 주제는 AI 반도체로 하자라는 주제를 갖고 3월 4일부터 위원회 활동이 시작됐고요. 매달 한 번씩 모여서 토론했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처음 저희들이 위원회를 시작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AI 반도체가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처음 하는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했던 반도체 산업 또 반도체 사업하고는 좀 특징이 달라서 공부를 오랫동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오늘 정리를 했는데요. 이따가 질문 시간에 많은 질문 또 답변을 통해서 더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QR 코드를 찍으면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질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발표는 AI 반도체 중요성과 개발 동향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하신 서울대 이혁재 교수님께서 먼저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저는 먼저 그 AI 반도체의 중요성 및 개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AI 반도체 중요성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저희들 이제 발표를 논의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AI 반도체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AI 반도체는 인공지능을 이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이제 그 특화형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형 AI 연산을 처리하는 반도체도 있고 최근에는 또 이제 추론의 중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추론용 AI 연산을 이제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히 설계된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특징은 이게 AI 연산이 대규모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대규모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이고 또 굉장히 이제 고성능의 전력도 이제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사용처는 AI 뭐 서버라든지 데이터 센터 이런 데서도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뭐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이런 이제 그 기기에서도 AI 기능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모든 제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류는 뭐 GPU, NPU, ASIC, FPGA, HBM 등이 있는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AI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아실 텐데요. 그 AI 반도체는 AI 산업의 필수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술 부품을 넘어서 미래 산업을 좌우할 전략 자산이고요. 그 AI 시대의 두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술 선도 여부가 향후 국가의 기업과 운명을 이제 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첨단 산업의 경쟁력의 핵심인데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헬스케어, 로봇, 방위 산업 등 이런 이제 미래 첨단 산업에서 경쟁력을 결정하는 그런 핵심 기술이 되겠고요. 또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뭐 경제 안보적 가치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이제 그 산업 생태계 전반에 를 확장시킬 수가 있고 또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은 지금 2024년부터 해서 2024년에 이제 890억 불인데 2035년에는 이제 7,750억 불로 10년간 연평균 23%의 성장률로 성장할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것은 뭐 그냥 반도체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인 8.6%보다 훨씬 이제 상회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제 AI 반도체 종류에 따라서 이제 성장률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제 GPU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AI 반도체고,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클라우드 수요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GPU는 연평균 한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엣지라든지 AI라든지 온 디바이스 AI의 디바이스에 이제 많이 확산될 것으로 생각되는 뭐 NPU라든지 ASIC 같은 AI 반도체는 연평균 성장률이 26%로 이제 더욱 이제 많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FPGA라는 AI 반도체는 이제 니치 마켓에서 꾸준히 이제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HBM은 우리 이제 그 메모리 그 AI를 위한 이제 메모리 반도체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메모리 반도체인데, HBM도 연평균 24%로 굉장히 이제 많이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세계 각국에 AI 반도체 개발 뭐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이 이제 AI 반도체를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현재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근데 미국은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브로드컴이라는 이제 반도체 회사도 AI 반도체를 굉장히 잘 만들고 있고요. 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 그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할 그런 AI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구글 같은 회사에서는 이제 TPU라는 AI 반도체를 만들어서 지금 굉장히 이제 잘 활용하고 있고, 뭐 아마존도 이렇게 만들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이제 반도체 강자인 뭐 인텔이라든지 AMD라는 회사들도 이제 AI 반도체를 개발해서 또 이제 시장에 내놓고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은 뭐 하웨이 같은 기업들이 이제 맹렬히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뭐 하웨이 같으면은 어센드 시리즈를 개발해서 내놓고 있고요. 또 캠브리콘, 바이런 같은 이런 이제 AI 반도체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AI 반도체를 이제 생산해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제 아주 강력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정부의 돈이 들어간 그런 데이터 센터는 자국산 AI 반도체를 사용하라 하는 그런 이제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이제 중국산
AI 반도체를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이제 설계 역량을 갖추고 있고 또 그래서 AI 반도체들을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리벨이라는 회사나 혹은 퓨리오사 같은 회사들이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디벡스라든지 모빌런트라든지 마이프엑셀 등등 이제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들을 이제 다 개발해서 시장에 출시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그 상용화 경험과 이를 뒷받침하는 생태계가 좀 부족해서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HBM 같은 AI 반도체 메모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이제 메모리 기업들이 아주 이제 잘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뭐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대만 이런 나라들에서 또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그런 기업들 뭐 그래프코어라든지 프리폴드 네트워크라든지 미디아텍 같은 이런 회사들이 또 AI 반도체를 개발해서 출시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그 반도체 산업 입장에서 또 역사 입장에서 보면 AI 반도체를 보면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이 개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대신에 이제 우려는 중국이 우리보다 빨리 개발하고 있다, 이런 건 한 가지 우려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공부하고 또 가장 많이 토론한 부분입니다. AI 반도체 생태계가 어디까지인가 범위를 잡아봤습니다. 이쪽 전문가입니다. 사피온 반도체 대표이사도 역임을 하셨고요. 지금 서울대에 계신 유수정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단하게 일단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이어서 AI 반도체 생태계 관련해서 지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AI 반도체의 생태계 판입니다. 보셨을 때 살짝 고개를 돌리시면 이게 사실 수직적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이쪽이 가장 상단이고 저쪽이 가장 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시작하는 설계 기반부터 그 다음에 코어 하드웨어, 그 다음에 제조,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을 같이 인티그레이션 해서 사실 AI 시스템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실 때 지금 AI 반도체 생태계의 변화를 보시면 기존의 범용 칩 중심의 설계에서 저희 지금은 모델 플랫폼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이런 수직 통합형 구조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이 그림에서 사실 저희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을 한 부분이 우리나라가 좀 약하구나라고 해서 표시를 한 부분입니다. 너무 많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사실 저희도 이거를 그리면서 이걸 다 표시를 해야 될까 약간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저희가 메모리 쪽을 제외하면 사실 전반적으로 다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서서 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잘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를 엮어야지만 사실 AI 시스템에서의 역량이 나오는데 이거를 어떤 단계로 엮어가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에서 우리가 핵심 역량으로 더 중점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부분 이런 쪽으로 저희가 뒤쪽에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스터디를 좀 말씀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어떤 전체적인 생태계판을 보면서 각국별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모델, 하드웨어 장비까지 전체를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AI 반도체를 지정학적인 전략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보면은 파운드리가 좀 약한 걸 알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자국 내에서 모든 것을 엮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또 중국은 약간 격리돼 있잖아요. 지금 미중 현황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내부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에 대한 AI 생태계를 엮을 것인가에 대한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진행되어 있는 거 보면 생각보다 더 많이 와 있습니다. 앞서 이혁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었던 중국의 데이터 센터의 현황이 있고, 또 온디바이스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자동차 로봇 쪽에서의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메모리가 최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에 집중되어 있고, 또 비교를 해보면 대만은 제조 중심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지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면 기존에는 어떤 표준 제품 기준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 어떤 컴포넌트 아니면 요소 기술들이 개발이 돼서 전체에다가 또 역량을 더 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떤 커스터마이제이션으로 재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가적인 격차가 이런 식으로 버티칼리 어떻게 엮느냐에 따라서 격차가 확대가 되고 있는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AI 반도체 생태계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더 짚어봤습니다. 저희 취약점이 이제 단계별로 좀 봤는데요. 실제 설계단에서 봤을 때 EDA 툴에 대한 자립이 안 되어 있고, 사실 검증 인력도 부족하고 커뮤니티 부족합니다. 그리고 코어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런 AI 반도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GPU라든지 NPU라든지 하는 기반이 되는 프로세서에 대한 역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플랫폼에서 봤을 때는 글로벌 대형 테이프아웃, 이쪽에 어떤 그 경험들이 꽤 많으시지만, 또 선단에 있는 HBM 기반의 어떤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다 아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위로 올라갈수록 저희가 점점 더 역량이 좀 부족한데요. 이 부분은 사실 AI 서비스 거기 단에서부터 수요부터 내려와서 어떤 견인돼야 되는 그런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개선 방향으로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실제 이런 EDA 툴이라든가 IP에 대한, 그리고 인력에 대한 부분은 해외 IP 라이선스 합작 설계를 통해서 저희 내부적인 어떤 역량을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코어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공공에서 만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거를 활용을 함으로써 실증의 기회를 조금 더 넓혀주는 그런 방향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가 최적화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위에 있는 수요부터 내려와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확대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 생태계에 관련해서 공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AI 반도체 생태계를 제조, 또 설계, 또 서비스까지 범위를 잡았고요. 이 생태계 경쟁력이 우리 AI 반도체의 경쟁력이다라고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AI 반도체 실증해야 된다, 국내에서 실증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 AI 반도체 열풍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 간 경쟁이 됐고요. 그리고 각 국가별로 AI 반도체를 위한 지원 정책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리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재홍 보수 반도체 대표님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보수 반도체 박재홍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다른 곳에서 어떻게 하고 이제 벤치마킹부터 하고, 그다음에 그 벤치마킹 결과에 근거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지원책이라든지 육성책을 만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해서 벤치마킹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각국 정부들의 이제 AI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크게 이제 저희가 이제 나눠 보면요. 첫 번째는 과제 개발비하고 설비를 투자를 직접 지원하는 그런 유형이 있겠습니다. 이건 국가 R&D 중심의 그 기술 자립형 투자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AI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산학연 연계형 그런 이제 생태계 구축 중심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뭐 지금 제일 많이 주된 것은 이제 투자 지원형이 제일 주된 그런 지원책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현장에서 느끼고 또는 이제 산업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직접 세 번째인 직접 사업 지원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특정 국가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긴 합니다. 한데
어떤 그 AI 반도체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제일 그 효과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정부가 시스템 회사에 자국 내에서 개발한 그런 반도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직접 뭐 가이드를 하고 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런 지원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각국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미국부터 시작을 하면요. 미국은 그 칩스 액트라는 그런 이제 법을 중심으로 대변이 되고 있는데 제조나 R&D, 그다음에 조달, 인력 등 전 주기에 그런 이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칩스 액트를 통해서 제조 보조금이라든지 세액 공제 이런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미국 내 반도체 제조하는 역량을 늘리기 위한 그런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TSMC라든지 뭐 삼성, 그다음에 인텔 그런 팹들을 계속해서 이제 그 확충을 하고 있고 설립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나 에너지부 주도로 그 AI 가속기 및 HPC 시스템의 조달을 확대하다든지 이런 굉장히 활발한 그런 이제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 AI 반도체 최근에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고 또 국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이제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그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지원책을 다 펼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그 주시해야 되는 것들은 그 세 번째 사업 지원형 지원이 됩니다. 이건 이걸 통해서 데이터 센터용 칩 국산 조달을 의무화하고 50% 이상씩을 의무화를 한다든지 또는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국영기업의 AI 칩 의무 조달할 정책을 시행을 한다든지 또는 심지어 민간 기업에게도 국내에서 중국 국내에서 개발한 그런 AI 반도체를 사용하도록 가이드하고 압력을 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중국 내 팹리스들이 제품을 시험하고 또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을 마련하고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중국의 그 AI 반도체 업체들이 팹리스들이 많은 발전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만은 뭐 전통적으로 이제 파운드리나 또는 이제 테스트, 그다음에 패키지가 굉장히 강력한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대만은 그 대만판 칩스 법을 기반으로 해서 파운드리 패키징 강점을 유지하면서 AI 산업을 동시에 육성하는 그런 칩 플러스 AI 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밑에 보시면은 그 칩스 팀 타이완을 구성을 하는 걸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설계, 웨이퍼, 테스트, 패키징까지 그 대만 국내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연계해서 지금 국내 공급망 전 단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우리가 좀 대만에서 주시해야 되는 것들은 여기 대만에서 조금 더 이걸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특히 핵심 기술 해외 유출을 상당히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어떤 반도체나 AI 핵심 기술이 대만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법으로 제동을 걸고 있고 동시에 국내 투자는 세제 혜택을 주면서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제공하는 그런 지원 정부가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나라 이제 일본을 보시면요, 일본은 최근에 뒤떨어진 그런 반도체 산업을 크게 육성하기 위해서 라피드스라는 그런 팹을 건설하고 이걸 여기에 이제 2나노 공정을 셋업하고 양산을 준비하는 그런 활동으로 이제 크게 대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라피드스에 굉장히 큰 자금, 큰 규모의 자금을 투입을 하면서 2나노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지니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엔지니어들 육성하는 데도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특히 해외 기업이 일본 엔지니어를 채용하면은 그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다른 나라에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특별한 또 지원책도 시행을 하면서 굉장히 반도체 산업을 AI 반도체 산업 육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U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EU를 말씀을 드리면 EU는 과제개발비하고 설비투자 지원형과 두 번째 그 생태계 조성 지원 두 가지를 병행해서 굉장히 균형을 이루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EU도 마찬가지로 EU 칩스 액트라는 걸 만들어서 뭐 설계 인프라, 제조 인센티브, 공급망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EU에 있는 이걸 여러 가지 리서치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그런 컨소시엄들을 EU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로 이제 저희 전 세계에서 AI 반도체 육성으로서 어떤 지원책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벤치마킹했고요. 이 벤치마킹에 근거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건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향이었는데요. AI 반도체 시장, 기존 반도체 시장보다 3배 이상 성장할 거다, 속도로 봐서. 그리고 각국의 AI 개발 열풍이 각 기업별로 불고 있다. 돈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생태계를 봤습니다. AI 반도체 우리가 처음 접하는 건데 미국 중심으로 생태계가 구축되고요. 또 중국 중심으로 생태계를 독립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각국은 AI 반도체 산업을 국가 산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까지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을 처음 우리의 AI 반도체 목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이신 SK 하이닉스 안현 사장님 발표를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제가 나왔다는 건 이제 전반전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목표를 간단히 정리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앞에서 이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유수정 교수님, 박지영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오늘 되게 조금 위원님들께서 아주 부드럽게 마일드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마디로 우리나라 큰일 났다 이제. 특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박지영 대표님께서 발표하신 거를 보시면 미국은 정말 아주 글로벌 빅텍들이 스스로 버티칼, AI 버티칼을 다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체력도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돈을 최근에 좀 많이 조달을 하다 보니 AI 버블론이 나오는 정도까지로 그 정도의 캐파가 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더 심각하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사업을 거의 정부가 드라이빙해서 AI 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유소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지금 메모리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에서는 사실 다 각계 약진하면서 정말 힘들게 하시고 계십니다. 제 장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AI 생태계 내에 다양한 기술과 사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게 다 분절되어 있고 분리돼서 각자 각계 약진을 하니까 캐파나 그 규모가 안 돼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AI 적용의 산업 분야라든지 서비스 분야,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라든지 또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기업들이 많은 그런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시는 인프라도 있고, 또 하드웨어는 펜미스는 좀 약해도 이제 메모리라든지 패키징 쪽도 하고 있는데, 이걸 하나로 엮지 못하면 최근에 AI는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 모델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이 하드웨어가 바뀌어야 되고, 저희가 개발하는 뭐 커스터마이즈드 메모리 솔루션도 결국 커스터마이즈드라는 게 누구를 위한 커스터마이제이션이냐, 누가 스펙을 정하고 리ኳ이어먼트를 제시할 거냐, 이게 다 한 축으로 연결이 안 되면 상당히 개발의 방향을 잡기도 어렵고 산업도 경쟁력을 점차 잃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저희가 계속 모여서 논의한 것의 투비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개별 기업 간의 경쟁력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정부가 리드하고 관련 산업의 연합 통합 운영을 통해서 국가 단위의 버추얼 빅테크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노력이 실현되는 장은 당연히 AI 데이터 센터 실증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증 플랫폼 위에서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나 서비스, 소프트웨어,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와 다양한 하드웨어가, 특히 이제 저희 우리나라가 강한 메모리 쪽 외에도 XPU 쪽이라든지 뭐 NOC 쪽이라든지 이런 어떤
팬리스들의 반도체 부품까지도 같이 연계돼서 대한민국의 AI 데이터 센터 실증 플랫폼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작은 어떻게 보면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 하드웨어 쪽에서부터 먼저 시작하면서 전체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증을 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어떤 AI 경쟁력이 확보될 거냐, 거기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제2의 목표로 제시하는 것이 소버린 AI 플랫폼 구축입니다.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AI 버티컬에서 지금 미중이 선도하고 있고 한국은 그 다음으로 쫓아가고 있다고 보지만 AI 버티컬에서 어떻게든 국내 역량과 일부 부족한 부분은 해외 역량을 활용해서 역량들을 확보하고 그걸 우리 대한민국이 절대로 외부 역량에 맡길 수 없는 국방, 에너지, 보건의료나 통신, 금융 이런 부분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두 번째 목표입니다. 특히 국방 분야는 이건 정말로 국내에서 자체 해결해서 기술도 그렇고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걸 1번으로 해서 에너지, 보건의료, 정보통신으로 확대되면서 저희가 역량을 갖추면 더 나아가서 그 역량이 글로벌 AI 비즈니스로 확산될 수 있는 어떤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뭐 짧게는 몇 년 또는 뭐 십몇 년 동안 진행을 해 나가면서 당연히 국내에 관련된 여러 산업 분야의 경쟁력이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과정에서 버티컬로 저희에게 필요한 AI 인력들이 육성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전의 내용이 되게 좀 기술적이고 마일드하게 전달이 됐지만 그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저희한테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지금부터 5분의 위원님께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5분 위원님들께서 가이드라인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순서는 세미파이브의 조명현 대표님이 준비를 하셨는데요. 회사 사정상 제가 대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AI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 저희 위원회에서 AI 반도체는 생태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방향을 정했습니다. 제가 요거는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저희가 10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발표를 드리는데요. 10개는 첫 번째는 생태계 강화인데 우리 생태계 내에 통합 생태계와 실증 플랫폼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AI 반도체 전략적 개발이고요. 세 번째는 도메인 분야, 우리가 잘하는 공공 분야에 도메인 AI 반도체를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온 디바이스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AI 반도체 연구 상용화 기반 구축에 AI 반도체 기술원을 설립해야 된다. 그리고 표준 선도해야 되고, 또 에너지 인프라, 아까 전력 문제 말씀하셨는데 에너지 인프라 지원해야 되고, 인력은 전주기 융합형 전문 인력과 연구 동기를 제고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 산하에 육성위원회가 운영돼야 된다라는 순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입니다. AI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라는 주제인데요. 저희들이 보기에 이 AI 반도체가 되면서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시장이 다극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도체는 전자제품 조립하는 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을 했고요. 최근에는 미국 중심의 빅테크 기업이 AI 때문에 수입을 했는데요. 이 AI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국의 서버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AI 반도체 수요는 이 글로벌로 다극화하고 있다. 전 세계가 시장이다. 시장으로 바꿔가고 있다. 왜? 소버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대한민국은 메모리 비즈니스를 그동안 주로 해왔는데요. 메모리 비즈니스는 단품 비즈니스인데요. AI 반도체 비즈니스는 생태계 비즈니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만 만들면 됐는데 그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잘 이 생태계 구축이 잘 돼서 이 안에서 상용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상용화되는 모든 AI의 산업, 아까 AI 산업, AI 반도체 생태계에 대해서 유승 교수님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 모든 산업들이 우리 한국에 구축돼야 된다. 이게 이제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풀스택이고요. 제가 어제 그저께 월요일자 전자신문에 보니까 AI 전략위원회 그 대통령 산하인데요. 거기서 풀스택, AI 풀스택 산업을 육성해서 피지컬 AI 세계 최강이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뭐 저희하고 같은 맥락인데 여기에 반도체가 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반도체 언급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안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그 소브린 AI 그리고 버추얼 빅텍, 그러니까 국가 주도의 버추얼 빅텍이 필요하다. 근데 사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 AI 생태계 전체가 참여하는 그것도 강하게 연결돼 있는 버추얼 빅테크를 출범시켜야 된다. 이게 강하게 연결된 옛날에 1990년대 중반에 대만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만 시스템 LSI 주식회사라는 연합체를 출범을 시킨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이해관계가 연결돼 있는 협력체를 출범시켜야 된다. 출범시키고 그 안에서 AI 반도체 또 AI 산업이 안에서 상용화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상용화된 그런 경험을 갖고 해외로 가야 된다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버추얼 빅텍 출범하고 그리고 그 버추얼 빅테크의 연합체가 실증 플랫폼이 되고 이걸 글로벌로 개방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것들을 통합해서 수출하자라는 게 저희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수출 산업입니다. 이 수출 산업,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는 표준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수출을 할 수 있었는데요. AI 반도체는 표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출할 때는 반드시 국내에서 상용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상용화 경험이 있으면 국내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을 하려면 AI 산업 자체에 AI 반도체가 들어가서 국내 AI 반도체로 우리나라 AI 산업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수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걸 출범시키자라는 것이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예, 제가 역할을 바꿔서 다시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우리 국내 그 MPU 개발을 스타트업들이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뭐 잘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상용화는 아직 안 돼 있지만 뭐 포함해서 우리 세종대 김동순 교수님께서 우리 AI 반도체 연구개발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세종대 김동순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일단 집중적으로 이제 해야 될 이제 R&D에 대한 전략적 방향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이제 위원님들이 발표해 주셨던 내용과 같이 우리나라의 AI는 지금 추격 단계이고 실제 이제 뭐 어느 부분에 있어서 뭐 특정하게 잘한다 또는 선도한다라는 부분이 없다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좀 즉시에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일단 투자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럽이 이제 뭐 AI 모델이나 참 알고리즘을 이제 할 때는 조금 기술력이 좋아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트랜스포머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이 도입되면서 알고리즘이나 전체 시스템은 다 미국이 상당히 가장 강력하게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이 이제 자체 모델이나 자립화하면서 상당히 기술력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대비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잘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아직 없어서 약간 아이콘적인 어떤 기술 개발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단기, 중기, 장기로 일단 나눠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의 로드맵상으로 봤을 때 약간 페이즈 2 정도에 들어갔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즈 1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통한 이제 고도의 학습 기반 인프라성의 투자 부분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이거를 고도의 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추론 기반으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은 기존의 반도체랑 다르게 학습이라는 단계를 거치고 이 학습을 기반으로 무언가의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게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 부분이 이제 뭐 보완되면서 이제 그 결과물들을 이제 적용하는 추론의 어떤 단계로 넘어갈 거고요. 그거에 관한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어떤 시스템 반도체, SoC 또는 메모리 그리고 이제 그 다양한 AI 모델, 다양한 산업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들 이런 스택 관련 것들도 같이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대비 이제 실제 추론의 영역은 이제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좀 안정적인가 또는 산업별로 그런 추론 부분들이 산업에 적용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실증에 대한 새로운 인프라도 저희가 확보를 해야지 실제 산업에 좀 더 스무스하게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추론을 고도화시키면서 실제 산업에서 이제 동작하면서 약간 파인 튜닝 개념으로 학습이 좀 더 자체적으로 고도화되고 커스터마이징 되는 형태의 2단계를 이제 거쳐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핵심이 AI 기술이라고 선정될 것 같듯이 이제 그 기술이 고도화되고 이제 자동화되는 쪽에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4차 산업혁명 후반기에는 저희가 이제 학습 추론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만의 자체적인 아이콘이 이제 개발이 되는 형태로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이제 학습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면 이제 뭐 대규모의 어떤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의 퀄리티입니다. 이런 데이터의 퀄리티가 좋은 학습 결과로 발견된다는 논문 결과도 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데이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의료 부분 또는 공공 부분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데이터의 안보나 정보 보안이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따로 자체 뭐 소버린하고 맞물릴 수도 있겠는데요. 자체적인 어떤 기반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국방이나 또 전력망이나 이제 보건 의료 같은 이런 것들에 있어서 AI 기술을 어떻게 이제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민간 데이터들을 어떻게 확보해서 통합하고 관리할 것인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AI 학습 인프라를 만들고 추론 시스템까지 이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GPU는 상당히 많은 전력량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반도체 부분이 우리가 또 후발주자로서 들어갈 수 있는 파트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GPU에 대한 어떤 그 전력량이나 이런 것들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데이터 보안을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공공 분야별 도메인 AI 반도체 개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 공기업의 어떤 주체 기관들이 있을 거고, 그런 주체 기관들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내재화라는 측면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국방이나 전력망이나 보건의료 같은 핵심 분야에 관한 데이터를 저희가 잘 정제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어떤 공공 분야에 쓸 수 있는 국방 또는 전력, 보건의료 또는 뭐 금융 쪽에 관련해서 적용될 수 있는 특화 반도체, 뭐 경제성은 낮겠지만 또 꼭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관련돼서 이제 그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나,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의 이제 공공기관도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제 AI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거에 관한 어떤 세액 공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전략전 AI 반도체 개발의 이제 세 번째 파트는 기존에 이제 저희가 그 수요 기업 중심 또는 우리 정확하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 산업 부분, 주력 산업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는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뭐 AI 반도체들은 뭐 고성능의 범용성을 좀 중심으로 개발이 많이 돼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단가 문제나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가 저희 확보된 기술이 없어서 대부분 다 해외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동차 뭐 아니면 이제 그 생산
스마트 팩토리 같은 기계 로봇, 그다음 IoT 가전 이런 방산 쪽에 쓸 수 있는 우리만의 AI 모델과 우리만의 AI 반도체 기술을 적용하는 기술로 저희가 이제 도메인별로 이렇게 집중해서 개발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근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에 적용하는 약간 그 TF 같은 형태의 과제는 R&D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쓰여야 될 국가 그리고 그걸 받쳐줄 수 있는 반도체 기업과 전체적으로 다 하나가 돼서 그 산업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기술 개발로 하는 형태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약하다고 생각되는 IP나 뭐 EDA나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것들 또는 첨단 뭐 HBM을 같이 AI 반도체를 묶는다든가 이런 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도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협력해서 같이 시너지 있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방안으로 R&D 방향이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제 지금은 이제 선두를 탈환하느냐 또는 뺏기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상용화 중심의 산업으로 이제 가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인 뭐 AI 모델이랄지 알고리즘이랄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과기부 내부에서도 진행은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더 바라봐야 될 거는 지금 어쨌든 챌린지 받고 있는 지금 인공지능 기술의 사업화, 상용화 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해지하게 되면 조금 더 그 경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의 특성을 이제 저희 고려해서 실증할 수 있는 실증 인프라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런 스타트업들이 또 이렇게 합병되거나 이런 식으로 기술력이 축적될 수 있는 형태로 어떤 그 산업 구조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연계형 석박과정 지원이라고 해서 적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AI 기술이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활용되고 있고 생성형 AI들이 좀 활용되고 있으면서 산업계에서는 이제 뭐 석사 같은 학사, 박사 같은 석사, 포닥 같은 박사 이런 형태로 한 단계 더 진화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즉시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 방향으로 R&D와 같이 이제 양성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AI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우리만의 어떤 확보한 그 기술과 그걸 기반으로 하는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개발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위원회에서 일단 얘기가 돼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상용화 인프라에 대해서 성균관대 권석진 교수님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 권석준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1년 동안 반도체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공학관리원 측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는 K 반도체 전반에 대한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저희가 내로 다운해서 범위를 AI 반도체에 대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통적인 키워드는 AI 반도체 생태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런 한국형 AI 반도체 혹은 AI 전반을 다룰 수 있는 공용 인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표준에 대한 전략도 뒤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도 우리 고동진 의원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에너지 관점에서도 이러한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좀 복합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했었던 이 포럼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그냥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어느 정도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이 대통령실 보고회에서도 일종의 그 상생 파운드리라는 개념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제안드렸던 내용과 상당히 맥이 같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올해 말씀을 드리는 이런 AI 반도체에 대한 정책의 제안들도 아마 시간을 두고 시차를 두고 또 반영이 될 수 있다면 정말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I 반도체 연구에 대한 상용화 기반을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DTCO라는 개념이 굉장히 잘 정립을 해왔습니다. 반도체 설계와 반도체 실제 제조 공정은 서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최적화되어야 된다는 개념이죠. AI 반도체에서도 저희가 동일한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델과 이 칩이 동시에 최적화되어야 된다는 어떤 MCCO 같은 개념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문제는 지금까지 이 모델 만드는 쪽
팹리스들과 그다음에 칩을 만드는 쪽에서 각자 어느 정도의 기술은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 모델에 특화된 칩들이 점점 이제는 다변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주도해 왔었던 이 GPU가 전체 AI 가속기 시장의 약 90% 이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장은 앞으로 점점 다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습은 물론이고 이제는 추론 그리고 롱텀 메모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각각의 도메인에 특화된 이런 칩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특히나 앞서서도 우리 김동순 교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전략적인 반도체 응용 분야에서 봤을 때 앞으로는 이 도메인 스페시픽한 AX향 칩들이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변화가 되는 춘추전국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AI 칩 속에서 특히나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모델에 특화된 칩의 성능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팹리스들이 대부분 다 자본이 약하고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모델 개발만 할 것이냐 아니면 칩까지 같이 신경 써야 될 것이냐 라는 것을 회사 차원에서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생태계가 미리 형성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부 그리고 이 관점에서 참여할 수 있는 많은 이해관계 기관들의 참여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플랫폼을 하나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반도체 기술원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작년에 저희가 제안드렸던 KSMC와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은 너무나 빨리 개발이 되고 있고 이렇게 표준도 또 많이 급변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또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규범의 환경, 레귤레이션의 환경도 많이 바뀌고 있고 모델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적용 분야에 대한 것들 이런 피드백에 대한 이런 대부분의 플레이그라운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앞으로의 이 국가 경쟁력의 시대가 단순히 산업 생산에 기반을 두었던 GDP가 아니라 GDI 즉 Gross Domestic Intelligence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을 때 이 컴퓨팅 전반에 대한 생태계를 아우를 수 있는 지표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거에 대한 일종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이러한 종류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부분의 이런 정출연들, 애트리나 이런 키스트나 크리스나 이런 기관들이 어느 정도의 임무를 분담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워낙에 임무 중심적으로 좀 분절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버린 AI의 정책의 환경에서는 공통된 어떤 규범과 로드맵과 기술에 대한 공유 그리고 인증평가 시스템 나중에는 칩의 설계와 칩의 생산까지도 아우를 수 있고 나중에는 이 생태계 전반에서 봤을 때는 KSMC와도 연계가 될 수 있을 만한 좀 부드러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이런 좀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럼 무엇이 차별화 포인트냐? 또 다른 공기관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지금 최적화 서비스를 일단 먼저 제공을 해보겠다. 특히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또 이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년부터는 아마 이미 올해부터도 많이 그런 조짐들이 확연하게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산업에 특히 도메인 산업에 스페시픽한 이런 응용의 전문적인 칩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게 될 텐데요. 막상 그런 도메인에서는 어떤 모델을 써야 될지 그리고 정말 GPU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NPU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CPU만으로도 충분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아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저희가 그것을 연계할 수 있는 이른바 K-온톨로지 모델 적합 성능 테스트에 대한 벤치마크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칩을 단순히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테이프 아웃까지 해야 되는 그런 업체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플랫폼은 앞서 언급드렸던 KSMC와의 연계도 자동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버린 AI의 또 하나의 핵심 축 중에 하나인 국가 데이터 센터, 즉 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적어도 우리나라에 앞으로 한 두세 군데 이상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AI 데이터 센터에서 그냥 단순히 AI 데이터 서버를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모델을 돌리고 어떠한 이런 성능들을 저희가 인증을 하고 그것을 다시 산업계에 어떻게 확산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허브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허브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가 앞서 우리 김동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외국 업체한테 저희가 맡길 수가 없는 좀 핵심 안보 영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방이나 아니면 정부 공용이나 아니면 핵심 인프라 같은 것들이 그렇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국산 AI를 쓸 수밖에 없는데 아무 AI나 쓸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안보는 물론이고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평가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좀 체별화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단순히 이런 파울러시만 선언하는 측에서 멈추면 안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해야 될지 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형태는 비영리 특수법인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지금 이미 나오고 있는 이 베이징에 기반을 두고 있는 비영리 AI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저 BAAI에 대한 벤치마크가 어느 정도는 저희가
장점 같은 것들은 취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성격이 저희가 비영리라고는 합니다만 일단 공동의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으면서도 중립적인 벤치마커의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IP나 이런 표준 검증 특히 이런 중소기업들 스타트업들의 어떤 개발 비용이 한계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IP도 같이 제공하고 칩을 조금 더 설계를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예를 들어서 패스트 트랙을 얘기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EDA 모델 같은 것들 우리가 직접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스택 같은 것들도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가 서비스형 기관을 저희가 지향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벤치마크를 업데이트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IP의 풀 관리를 한다, 라이센싱을 관리한다. 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저희가 좀 예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교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KSMC 얘기할 때 3조 얘기했더니 이번에 정부에서는 4.5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1.5를 곱해 주시는구나라는 아주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가 저것을 지금 5천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 바라건대 8천억까지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를 가용해 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만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이 정도의 투자를 해서 만약에 저희가 이거에 10배, 100배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선행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대부분의 이 운영 비용 중에 하나는 당연히 저 EDA와 IP 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KAI 전용의 일종의 좀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어느 정도 코어가 될 수 있는 서버들도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여기는 당연히 그냥 외국산 업체들의 GPU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많은 팹리스 업체들이 만들고 있는 이런 ASIC 칩들, FPGA 칩들의 어떤 일종의 하이브리드 서버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테스트하고 어떤 이런 좀 롱텀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드릴 꼭지는 표준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표준에는 너무나 이미 많은 분들께서 그 중요도를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AI 반도체는 기존의 반도체하고 약간 좀 결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기존에 우리가 잘하고 있었던 범용 반도체들, DRAM이나 NAND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뭐 제덱이나 뭐 IEEE 같은 데서 이미 잘하고 있는데 못하러 우리가 이런 표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국회원 같은 기관에서 이런 전반적인 표준의 로드맵을 잘 관리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표준이 기왕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파생특허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6월, 7월 정도에 나왔었던 LPDDR6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히 LPDDR6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바일형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 뭔가가 이제 부호가 하나씩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DC용 LPDDR에 대해서는 표준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LPDDR을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쓰고 싶어하는 LPU를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좀 가혹한 표준의 조건들이 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표준들을 남들에게 뺏기지 않고 우리가 먼저 설정하고 그런 비슷한 성능을 원하는 외국의 업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한국향으로 그렇게 파생이 될 수 있는 특허 기반의 생태계가 무게중심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AI 반도체와 에너지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얼마나 빠른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속도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토큰 하나 생성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냐, 토큰 하나 생성하는데 얼마나 많은 달러가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는 가성비를 따지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가성비뿐만 아니라 이제는 에너지, 전성비를 따지는 시대도 됐죠. 문제는 전기 에너지가 보급이 되는 속도는 이 모델이 빨라지는 속도나 칩의 트랜지스터의 집중 밀도가 스케일링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느리다는 겁니다. 남들은 다 비선형으로 발전하고 있을 때 에너지는 기껏 해봐야 선형밖에 안 되는 것이죠. 선형으로 발전된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냥 발전만 많이 되는 게 아니라 송배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아까도 우리 고동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지형 특성상 발전 여건상 어느 한 종류의 에너지에 몰빵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의 기저 전원도 필요하겠지만 국가 NDC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런 비전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국가의 어떤 에너지 믹스 그리고 송배전의 환경에 적합할 수 있는 칩들 그리고 이 칩들이 집적된 서버가 또 집적이 될 수 있는 서버의 클러스터들에 대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에너지에 대한 고려도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에너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가가 선제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발전소를 많이 짓는다, 뭐 가스 발전소를 많이 짓는다, 뭐 그리드를 많이 깐다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 ESS를 같이 만든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단지를 만들었을 때 뭐 LPP 제도를 손을 보겠다. 이런 개념들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미국의 지금 이 하이퍼스케일러들 업체들이 모델을 스케일링하면서 또 칩도 스케일링하면서 동시에 에너지까지도 스케일링하는 일종의 풀 패키지 개념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풀 패키지에는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제는 SMR 같은 차세대 원전의 개념들도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반도체 쪽에서는 이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 쪽에서 어떠한 에너지 요구 조건이 필요할 것인가, 어떠한 에너지에 대한 인증 평가를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이러한 로드맵에 같이 맞춰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롱텀 플랜을 만들 때 이 업계에서도 그리고 학계에서도 그리고 다양한 기관에서도 이런 논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저희가 이런 에너지 플랜에 대한 얘기들도 할 수 있을 것이라 보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중앙대 백광현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중앙대학교 백광현입니다. 지금 인재 양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핵심은요. 아까 계속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잘하는 거는 계속 잘하고 못하는 걸 좀 부족한 걸 메워서 이 AI 반도체 부분의 경쟁력을 쌓아가야 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앞에 생태계 때부터 계속해서 해주신 말씀이 이제 이런 분야는 다 수직, 생태계 자체도 수직 통합형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권석준 교수님도 조금 전에 이제는 뭐 아주 얼마 되긴 했지만 디자인하고 테크놀로지가 코옵티마이션 돼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DTCO라는 용어 써주셨고, 이제 시스템까지도 이제 요즘에 단어가 들어오고, 아까 이제 모델까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맨 첫 줄에 쓴 것처럼 AI 반도체는 맞춤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슈퍼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어렵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해외 어느 나라도 못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교육열도 되게 강하고, 또 얼마 전에 뭐 이번에 수능 영어 평가 보니까 뭐 외계어 같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 풀어내는 그런 학생들과 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잘하면 진짜 슈퍼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어쨌든 제도가 있어야 되니까 AI 반도체 기술원이나 아니면 저희가 지금 뭐 반도체 특성화 대학이다, AI 학과다 이런 걸 만들고 있으니까 그걸 좀 통합해 가지고 그걸 이제 교육을 하면 어떨까 싶고요. 아까 이제 여러 기자분들이 조금 쉽게 말씀드려 달라고 해서 이게 MPW라고 썼는데 뭐 저희 뭐 분야에서는 그냥 쓰는 단어지만 하여튼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꼭 만들어 봐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공동으로 생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학생들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게 이런 거를 지금도 하고 있긴 하지만 더 확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설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EDA 툴 같은 게. 그래서 공용 설계 플랫폼도 이런 AI 반도체 기술원 같은 데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실생활에 쓰여야 돼. 그러니까 실용화가 돼야 되니까 대학하고 기업이 함께 교육을 해야 돼서 이런 공동 캠퍼스를 여러 개 만들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 산학 겸직 교수가 1000명 이상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정년 연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부작용도 나오는데, 반도체 분야는 이런 산학 겸직 교수님을 활용한다 그러면 뭐 1000명, 2000명 이상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개의 인력 트랙 구축을 해야 되는데 결국 양성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 전환해야 되고 유치하고 정주를 해야 되는데요. 뭐 양성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이제 생략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전환은 이름에도 부족하면 유관부서 분들이 조금 이제 부트 캠프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트레이닝 받아가지고 시스템 분야로 이제 전환되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 AI 반도체로 전환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뭐 교육만 받았다고 다 되면 안 되니까 이런 자격증 신설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아까 고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진행이 돼서 글로벌 탑5 인재를 한국으로 유치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가족 신경 써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지금 계속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까도 해외 나가는 거 어떻게 막냐 이런 말씀 하셨고요. 그다음에 지역에도 남아 있어야 됩니다. 다 이제 수도권으로 오는 거 어떻게 막냐. 결국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엔 좀 이제 의대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기사를 보고 있는데, 결국 AI 반도체의 그 종사자들은 이 분야가 부의 사다리가 돼야 됩니다. 역시 이것도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반도체 연구자가 더 빨리 부자가 되는, 그래서 30대 자산 20, 30억을 만들 수 있는 저희가 그런 트랙을 현실적으로 구생할 수 있는 그런 커리어 패스를 현실적으로 제시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돈이 다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위상이 중요해서 이런 이제 뭐 학위, 박사학위 논문이 아니라 칩으로서도 학위를
학위 같은 DOC라는 거를 좀 저희가 부를 수 있게 된다면 또 위상도 높아져서 더 많은 우수 인력들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권석준 교수님이 정부에서 50% 1.5배 해주신다 그래서 여기 이제 10조 얘기했는데 이제 15조 정도 투입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 페이지 조금 보면서 구체적인 안을 한번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넘어갔나요?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성과에 비례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는다는 확실한 그런 확신이 있으면 연구 동기도 생기고 할 거고요. 저희가 지금 작년에 발표할 때 52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한다면 만약 이런 동기가 있으면은 일상생활이다. 연구하는 시간,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파인만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본인을 사람들이 천재라고 하는데 자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 매일매일 항상 모든 순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러려면 먼저 연구과제비 5% 이상을 즉시 보상하거나 발명자 로열티를 발명자한테 더 많이 보상하거나 그래서 결국은 성과가 부과되는 제도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기관별로 조금 다릅니다. 대학은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논문이나 논문 위주로 평가를 하는 거를 뭐 창업이나 기술 이전 이런 거를 조금 더 평가를 다면화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대학에서 만든 기술이 바로 실용화되기는 반도체 쪽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신뢰성이나 모든 거에. 그러나 이런 제도를 한다 그러면 조금 더 IP도 실용화 가능한 IP에 좀 더 접근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정부 출연위원 같은 경우는 뭐 여기 파란색 쓴 것처럼 뭐 실패도 인정하는 부분. 이거는 얼마 전에 대전에서 있었던 뭐 국민보고대에서도 말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견 대기업은 스톡옵션 한도를 좀 대폭 상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실적이 동일했는데 성과가 동일했는데 국산 장비나 칩을 사용했다. 그러면 임원 평가하실 때 조금의 가산점을 주실 수만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지금 현재 스톡옵션에 이제 문제점이 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이익을 실현해서 현금을 받지 않았는데 행사 시점에서 바로 과세가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나라들은 좀 그렇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 군속자들을 중소기업에서 많이 좀 계속 함께 일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스톡옵션을 더 주시려고 해도 주주총회를 통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좀 간략하게 이사회를 통해서 스톡옵션을 좀 더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다면요. 그다음에 장기 근속자에게는 좀 이제 우리 정부에서 세율을 좀 낮춰주실 수 있으면 아까도 저희가 잡는 게 중요하다고 떠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방에서도 또 또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50% 이상 자국 칩을 쓰게 뭐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어렵더라도 국가 R&D 과제에서의 결과물은 최소한 20% 그래서 더 많긴 해.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 내용인데요. 30%까지 올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이제 해외 인재인데 또 하나 일본이 되게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심지어 해외에서 일한 기업들이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일본 사람 하이어하면은 지원금을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그분들이 결국은 일본으로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저희도 또 이제 해외에 있는 우리 제2 한국 뭐 2세들이나 한국 연구자들이 거꾸로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함께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마지막 발표인데요. 간단합니다. 앞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우리가 AI 반도체 강국이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름을 가이드라인으로 했고요. 9개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행이 되려면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 그것도 대통령 직속으로 라는 제안입니다. 근데 아까 고동진 의원님께서 반도체특별법 곧 통과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한다. 예. 아마 통과되면 바로 이 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마지막 사회는 여기서 보겠습니다. 만약 이 가이드라인이 실행이 돼서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 되면 우리는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정배 삼성전자 3당기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정배입니다.
시작할 때 기대하셨던 것과 지금까지 들으셨던 그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어떤 거는 공감이 가실 것이고 어떤 거는 좀 아이디어가 좀 너무 와일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상태로 그대로 가면 저희 나라 AI 반도체 생태계는 변화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느끼신 거 여기저기서 추가로 아이디어를 더해 주셔서 이게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되고 생태계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대로 된다면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발전 방향을 추구한다면 얻을 수 있는 거 두 꼭지입니다. 첫째는 주권입니다. 주권. 기술 주권 확보할 수 있을 거고요. 국가 안보, 디지털 주권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패권 경쟁 속에서 제3의 대안이 돼서 글로벌 산업 패권 확보하고 주도국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이라는 꼭지를 꼭 생각을 해주시고 1번 기술 주권 강화에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글로벌 의존을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 탈피를 해야 됩니다. 단시간 내에 될 가능성은 적지만 중장기적으로 꼭 그렇게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면 국산 AI 반도체를 어떻게 살려서 쓸 것인가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소부장 포함해서 패키징 서버 그다음 서비스 올라가는 모델 에이전트까지 실증 플랫폼을 만들고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안보, 디지털 주권, 국가 안보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민감한 국방과 보안, 에너지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확실한 주권을 저희가 확보해야 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AI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이게 수출될 수 있고 바깥에서 다른 나라가 수출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책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산업 패권을 확보하게 되면은 단순히 거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저희가 검증한 AI 반도체 시스템을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글로벌 공급망 거점으로 저희가 인정받는 것을 인정받도록 그렇게 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명분이 있고요. 실리가 있는데 앞에 주권이 명분이라고 그러면 실리는 가치입니다. 경제적인 가치 있어야죠. 그다음에 산업 생태계 확보해야 됩니다. 저희 나라 반도체가 여기까지 왔지만 미국이나 중국, 대만하고 비교했을 때 계속해서 저희가 스스로에게 묻는 거는 왜 우리는 생태계가 미국, 중국, 대만보다 잘 갖춰져 있지 않은가?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거기 투자가 필요한데 우리가 거기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데 앞에서 말했던 걸 저희가 제대로 한다면은 산업 생태계가 확장이 될 것이고 AI 반도체 얘기를 하고 AI 얘기하는데 그거 사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걸 아실 겁니다. 어떤 분이 그 말씀하셨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없이 AI 트랜스포메이션도 없습니다. 그걸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가치, 포용적인 혁신, 그 다음에 전 인류에게 기여할 수 있는 찬스가 우리에게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경제적인 효과 저희가 산출을 해보니까 현재 AI 반도체 저희 나라의 점유율, 메모리 반도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약 18% 정도 됩니다. 그런데 AI 반도체 오늘 말씀드린 NPU, GPU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하게 되면은 약 30% 정도 전 세계 쉐어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2035년 기준으로 1,200억 달러 이상 경제적인 가치가 산출이 됩니다.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모빌리티, 로봇, 의료 이쪽으로 저희가 산업을 확산시킬 수가 있게 되고 양질의 일자리들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생태계 관점에서는 팹리스, 파운드리, 패키징, 그 다음에 그거 AI 반도체를 사용하는 응용들, 자율주행이나 헬스케어, 방산, 그 다음
생태계에 중요한 거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 모델 정착시키는 것. 그다음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단기간에 우리나라 안에 있는 생태계로 이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해외의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거기에서 국내외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안으로 이 역량을 이식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회적인 가치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진짜 인재가 확보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교육, 의료, 복지 분야에서 AI가 사람들의 삶을 좋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디지털 격차 해소되고 대중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인류 공동의 난제를 AI를 써서 저희가 해결하는데 우리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에너지 효율과 탄소 중립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마지막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AI의 기술, 사업 역량, AI 반도체가 있어야 되죠. AI 반도체의 기술, 사업 역량, 생태계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의 생태계가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그게 응용 서비스부터 인프라,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그 다음에 그 인프라 안에 들어가는 서버, 우리나라 제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서버 연결하는 인터커넥션 우리나라 제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서버 연결해가지고 관리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우리 만들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직시하고 취약점을 직시하고 중장기 계획하에 실행을 해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생태계하고 관련된 거 이거 만드는데 몇 년이면 될까요? 이게 5년 안에 3년 안에 될까요? 예, 이거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집중해서 지속해서 나아가는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게 해서 실행이 돼야만 그래야 대한민국의 AI 반도체 생태계가 꾸려졌구나. 그걸 기반으로 AI가 대한민국에서 꽃을 피우는구나. 이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제대로 실행한다면 AI 반도체를 발판으로 국가 컴퓨팅 역량과 기술 주권이 확보될 것이고 그 결과는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사회적으로 여파가 클 겁니다. 단 제대로 실행이 안 된다면 저희는 국가 주도권 이런 거 확보하지 못할 위험에 처할 겁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공감대를 얻고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